안녕하세요. 경주에서 온 박민혜라고 합니다. 사실은 저는 사업을 이제 아직은 꿈꾸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사업가로서보다는 선한 부자의 모습으로 제가 담고 싶은 회장님의 모습을 보고 팬이 됐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부자가 되기 전부터 부자가 된 후까지 유지하면 좋을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그거 내가 책에 쓰지 않았나? 책에서 썼고 방금 선수에서 했는데 그 회장님의 태도가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회장님에게 심어져 있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가 마음가짐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오케이. 그 사실은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를 알고 있거나 책에 써여져 있는 사람만큼 너그럽고 보편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몇 살까지? 33살, 4살 무렵까지. 저는 지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 지극히 보수적인 교회에 다니기도 했었고, 아주 극단적으로 자긍심이 강한 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서 좀 줄여서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문제로 나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 자각성 고민을 몇 년 하다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오는 차에서 주차장에 뒤로 이렇게 주차하다가 그 주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에요. 거기서 제 스스로의 어떤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 한날 한시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는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 다른 피부나 다른 인종, 혹은 뭐 쉽게 얘기하면 성적 정체성이 틀린 사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멸했던 사람 중에,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되게 경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학교 다닐 때 잠깐 가대표를 했었었는데 아침에 여학생들이 와서 반갑다고 막 안수하려고 하면 어디 손을 잡으려고 그러냐고 정색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처음에 데이트하던 여자하고, 와이프 전에 여자하고 아무 일도 없이 3년을 연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게 멋있는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수천여 수천가구로 결혼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남에 대한 보편적 사고방식 기준을 못 배우고 자라서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33살 그날 저녁에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용을 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긴데, 근데 바뀌고 나서 내가 달라진 게 뭐냐면, 그 전에는 내가 그런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혹은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긍심이 내 안에 좀 있었었는데, 나는 굉장히 의롭고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무언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그걸 뭐라고 하지?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딱 그런 성격이었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재수없고. 근데 그날 저녁에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기 친구 와이프들 안아주기도 하고, 뭐 반갑다고 인사하면 뭐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뭐 아주 보편적인 사람으로 지금 흑과 백을 거의 구분하지 않고 다 좋아해요. 그러니까 한날 그게 저녁에 다 바뀌더라고요. 그 가치 기준을 그대로 옮겨가면서 사업도 커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 바뀐 거예요. 지금은 싫고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거의 안 해요. 어떤 얘기를 듣고 내 주변에서 누구는 어쩌다 뭐쩌다 해도 그런 판단 잘 안 합니다. 내가 그 상황에 가면 나도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은 그런 가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범죄냐 아니냐만 판단합니다. 범죄라면 내가 관여하지 않지만 범죄가 아니라면 그건 그 사람의 속성이나 성향으로 보는 거지 그렇게 구분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되게 부드러운 할아버지가 되는 과정을 준비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아들이 셋인데 아들 중에 뭐 동성연애를 하는 애들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봐요. 이 애 중에 누가 남자를 데리고 오면 어떡할까? 와이프하고 그런 얘기 해보거든요. 뭐 불편하긴 하겠는데 이 애가 좋아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까지도 생각을 해요. 혹은 이혼녀를 데려오면, 애 딸린 여자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지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 우리는. 그런 정도의 여유나 혹은 보편성을 가진 사람으로 나이 들면서 옮겨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많이 부드러워진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이 사실 됐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다녀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편하더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자, 다른 질문 또 해봅시다. 통찰력을 기르고 싶어서 그 책을 읽으면서 필사를 하고 그거를 또 계속 이제 보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괜찮은가? 제가 올바른 방식으로 가고 있는가 고민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질 또는 통찰력을 기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을지 궁금합니다. 본인이 말하는 통찰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금방 그 김승우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질을 파악하는 힘,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이게 그냥 언어가 아니라 그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파악하는 것들이요. 그거를 제가 따로 공부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그걸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는지도 사실은 모르겠고, 근데 아마 버릇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그것도 그 아까 말한 그 33살 이후의 버릇이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저는 어쩌면 물리학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옳고 그름의 문제가 하나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난 순간에는 다른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그거를 뒤집어 보거나 뒤로 보거나 돌려보거나 하는 걸 되게 능숙하게 하는 편이에요. 일상에서 항상 능숙하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편적인 지식을 지식으로 받아들이기에 그냥 안 받아들이고 한번 되짚어 보는 성격이 있어요. 그 예를 들면 뭐 조직이 아주 간단하게는 이런 거죠. 그 사장학교와 내가 관여돼서 지금 수업을 받을 때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한국은 1기, 2기 이런 말 쓰잖아요. 수업 받으면. 그럼 왜 기수 문화를 그 기수에서 그걸 넣을까? 안 넣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질문을 해보는 거지. 근데 내가 보니까 보기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1기, 2기 하는데 그것도 선배라고 또 1기 선배 따져 또. 근데 이게 다 나이도 틀리고 들어온 사람들이 경력도 다 틀리고 있는데 그거 먼저 나한테 수업받는 게 무슨 거기서 선후배가 연결이 되냐고. 중대를 우리가 1기, 2기 내가 수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거긴 진짜 선후배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일부는. 그리고 그거에 되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선배라고 막 강요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를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게 보기엔 이게 옳은 건가 아닌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굳이 그거 필요 없겠다 생각하면 이거를 바꿀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하면 말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1반, 2반 그런단 말이에요, 사장학교에서는. 그럼 1반, 2반이니까 다 평균이 돼버리잖아. 그렇게 하면 한번 수정해 보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사장학교 이사장님이랑 요새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한번 받고 나면 반을 만드는데 그럼 반장을 뽑잖아요. 반장을 뽑는데 용어를 회장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대학교 CEO 과정은 회장이라고 그래요. 노인애들 그거 좋아하거든, 회장이라는 소리. 그리고 회장 누가 돼, 대부분? 나이 제일 많고 돈 많고 사업체 큰 사람이 회장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은 회장 짓을 거기서도 해, 동기들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기서 위계질서가 생겨난다고, 그 안에서. 그게 배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나는 동기처럼 서로 형제처럼 서로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그 말을 바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거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의 모든 문제 이걸 통찰력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그 자체가 다른 방식 혹은 뒤집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한 번씩 고민해 보는 거야. 일단 훅 받아먹지 말고 맛 보고 받아먹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되게 개선할 거 되게 많고 생각해 보면 엄청 많아요. 그 다른 사람이 한 답이 더 좋은 답도 나올 수 있고 반대로 하는 것이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인수해서 나를 도와줬던 중국 그 전 사장, 왕 사장이 저를 가르칠 때 아주 초기에 별 디테일한 걸 다 가르쳐 줬어요. 자기가 이제 나보다 나이도 많고 이제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으니까 너는 이리 와서 이거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정말 그걸 다 메모했단 말이에요. 그 메모한 거에 딱 반대를 했어요, 내가. 왜냐하면 그 사람의 방식을 나는 이 비즈니스를 사서 완전히 반대 방식으로 키워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메모는 여전히 중요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지,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거. 전화 받을 때는 네가 사장이라고 하지 말고 부사장이라고 해라. 그래야지 최종 책임을 안 진다. 뭐 점주가 연락 오면 어떻게 처리해라. 전화번호는 뭐 즉각 받을 수 있게 점주마다 코드 번호를 붙여라. 다
다 반대로 했어요. 반대로 하니까 그 사람이는 60개 회사를 가졌는데 60개 매장을 가졌는데 나는 지금 몇천 개를 가진 거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는 나는 몇천 개를 할 사람인데 몇백 개 몇천 개를 하는데 저 사람 방식대로 하면 나는 죽어. 하루에 전화 받는 것만 해도 몇천 통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살아남냐고요. 그러니까 완전 반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저 사람이 가르치는 것 혹은 어떤 상황, 현상 이거를 여기서 말하는 통찰이 이게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자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고민하고 바꿀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그냥 일상의 행동, 행위가 어쩌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통찰로 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통찰력이 높은 사람은 아니에요. 자, 다른 질문. 예, 경남 김해에서 온 정치욱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36살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떨리네. 사실 사업적인 질문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고 싶은데 며칠 전에 사장님 그 기초사장학에도 다녀왔고 그 참여하기 전에 일주일 동안 또 책을 한 두세 번씩 보긴 했는데 그 김밥하는 CEO부터 자기 경영 회장님 그 이전 책을 일주일 동안 다 한번 좀 속독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책에 많이 나타나 있어서 이번에는 조금 그거는 따로 질문을 드리고 회장님께서 항상 그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업을 성공하는 비결에 대해서 다른 질문을 받았을 때 유쾌하게 강의를 해주시다가 진지하게 음식에 대해서 모든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고 먹는 걸 조절해야 된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그 뒤로 저도 좀 조절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배경이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4차원적인 이상한 질문으로 들리실 수 있는데 저 혼자 유추했을 때는 혹시 그 생명이 저희도 이제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는데 그러면 거기서 그 영양분이 식물이나 자라고 그 식물이 또 동물이 여러 동물들이 먹게 되고 그 동물이 또 인간이 또 섭취하게 돼서 그런 그 토양이나 공기 중이나 어디에 있는 것들이 다 이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질이나 유기체로 형성되어 있는 인간인데 그러면 그 물질들이 회장님하고 저도 연결되어 있는 건지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 질문이 그렇게 웃을 만한 질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한번 그거 물리학자가 이거를 데이터로 한번 해서 계산한 적이 한번 있었었는데 제가 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제 살아계셨던 분이 있었고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만약 거기에 있는 그 몸에 있었던 원자의 숫자가 지구상에 뿌려져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 나눠지면 개인당 2개인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우리 안에.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기적으로 다 연결돼 있다는 뜻을 설명하려고 아마 종교학자가 그걸 물리적으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이 비유를 왜 설명하냐면 저도 이거를 잘못 설명하면 저렇게 4차원처럼 들려줄 수 있어요 질문이. 근데 저는 어차피 생명 전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저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그게 연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막 뭐가 운명처럼 이어져서 막 이렇게까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렇게까지는 미치지는 않았는데 내가 저 생명을 함부로 대하면 그 함부로 대하는 영향력은 이게 내 마음 안에 있던 혹은 환경에 있던 그거는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폭식을 하는 건 뭐예요? 다른 생명을 지나치게 먹는 거예요. 내 몸에 좋지 않을 정도까지 내 식탐을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생명체에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나한테 좋을 리가 없겠죠. 그 자체도. 그리고 내 몸에도 좋을 리가 없는 거죠. 내가 필요 이상의 에너지, 즉 생명체를 먹는 일은 내 몸에 쓰레기를 집어넣는 거나 똑같아요. 그냥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은 거지. 그걸 먹어대는 거는 나 몸한테도 안 좋고 저 생명체도 안 좋은 일이니까 그 자체가 내 운이나 어디에 영향을 준다고 믿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태도를 그렇게 가지면 세상과 환경과 사회를 보는 관점들이 고라지겠죠. 그리고 음식을 조절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저는 과식, 폭식 혹은 늦은 저녁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저녁을 6시 전에 끝내요. 빠를 때는 4시 반에도 먹어요. 점심은 12시에 먹고. 그럼 저녁에는 항상 공복 상태예요. 잠은 11시에 자는데.
그러니까 6시 이후부터는 저절로 음식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복에 잠을 들어요. 그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되는데 되게 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폭식, 과식, 뭐 지나친 기름진 음식을 안 놔두면 안 하는 자리에 가게 되잖아요. 음식을 6시에 먹으면 어디 가서 먹어요? 집에 가서 먹을 수밖에 없어, 대부분은. 그리고 누구랑 먹겠어요, 집에서 먹으면. 가져가고 먹겠지.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밖에서 식사를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나는. 여기 와도 대부분 저녁에 제가 일찍 들어와서 밥해요. 저녁 약속 저는 안 잡습니다, 잘. 여기 되게 친한 친구들을 어떻게 뭐 만날 때나 가끔 저녁하고, 그렇지 대부분은 약속 있는 척하고 집에 와서 밥해요, 제가.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식하는 자리, 폭식하는 자리 자체가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자리일 수 있어요. 안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자리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운도 따라서 붙는 거죠. 그런 자리에 안 가니까 몸도 좋아지고 그러면은 꼭 막 물리적으로 생각하고 막 유기적으로 생각하고 4차원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 자체가 되게 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게 맞는지 난 자신 아직 없는데 뭐 그 둘 중에 하나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덤빕니다. 네. 네. 그러면 음식을 먹을 때 뭐 이게 채소를 먹을 때는 그런 게 좀 덜했는데 뭐 육류 같은 걸 먹을 때는 약간 그 질문에 대해서 제 스스로 답을 하려고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죄책감 같은 것도 살짝 들 때가 있어요. 많이 먹고 싶을 때는. 근데 그런 걸 덜 가지고 회장님 말씀은 자리를 구별하면 정도면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고기를 먹는 거에 죄책감을 안 느끼는 이유가 저희 농장에 닭이 가끔 죽으면 정말 이상한 소리 같지만 다른 닭들이 그걸 뜯어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아니 쟤도 쟤를 먹는데 나는 왜 저걸 못 먹지? 그래서 죄책감은 안 갖습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나는 뭐 채식주의자를 나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사회 구조 지금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육식으로만 사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게 보편적인 세계 윤리라면 우주의 윤리라면 그렇게 안 돼도 있겠지. 육식 동물은 아니니까 육식 동물 자체가 없겠죠. 근데 그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그게 용인된다고 보는 측면이에요. 그렇게까지 막 도덕심까지는 없어요. 닭고기 맛있더라고요. 자, 또. 저기 있습니다. 네, 네, 어디 여기 있습니다. 네. 어디야? 저 2층입니다. 아, 예. 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저는 41살의 서두코고요. 마이크 조금 열고 얘기해 줄래? 예, 41살의 서두코고요. 예. 작년에 엄청난 실패를 하고 광주에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서울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그 광주라는 환경을 해치고 여기 왔고요. 잘 들려요? 예, 이 수업도 회장님께서 연문으로 들어오라 하셔가지고 티켓팅을 안 했는데 들어왔다가 다시 쫓겨났다가 다시 빌어서 다시 들어왔고요. 예. 네.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이제 성공을 하려고 제가 계획을 짜고 2025년 4월까지 30억을 이제 자산가가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심장이 뛰지 않아서 공을 하나 더 붙였으니까 그때부터 막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일환의 하나로 이제 지금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업적으로 이제 한번 성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인터넷 마케팅 쪽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책에서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 2나 뭐 그다음에 백만전자 시크릿에서 보면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사업이다. 그리고 그 책을 받았을 때 순수하게 받아들였을 때 자본이 들지 않고 내가 안정적으로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 쪽을 알아보고 있는데 제 멘토님은 켈리체 회장님인데 김승호 회장님은 제 멘토님의 또 멘토님이시니까 메멘토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저 회장님의 그 의견을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용기 한번 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 질문을 두 가지로 이제 요약할게요. 하나는 연문으로 돌아간 적 없어요, 나는.
문이 안 열리면 연문도 찾아보란 얘기지. 아니, 정문이 있는데 왜 연문으로 들어와? 정말 내가 저걸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으면 세상에는 연문도 있더라라는 거를 가르치는 건데 이걸 착각하더라고요. 더군다나 다 정문으로 고생해서 온 사람들 앞에서 뭐 하는 소리야, 이게. 근데 이제 언급하고, 안 그래도 지금 내가 제 주변에 이 연문 정책에 대해서 나는 그 수업에서는, 사장학 수업에서는 이걸 좀 가르치거든요. 사장들이란 사람들,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여러분들 다 똑같아 보면 여기 온 사람들은 성향이, 근데 내가 번개나 이런 게 보면 알아요. 나를 만나러 온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해. 뭐가 비슷하냐면 그냥 정지돼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보면 다 무언가를 위해서 막 뚫고 나가려고 하는 이 의지가 되게 강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리고 또 하나 또 덧붙여서 말하면 아마 이건 내 책의 영향에 공감해서 그러는 것 같은데 그 선한 의지력, 영향력 이거를 대부분 갖고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자체를 모아놓으면 다 비슷비슷해. 그래서 어디 가도. 그래서 이렇게 번개 모임하거나 사장학교 모임을 하면 지들끼리 엄청 친해지거든. 심지어는 오늘 만났는데 여기서 친해졌는데 마치 되게 오랜 사람들처럼 친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부예요? 친구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다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가장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안 된다는 거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안 될 때, 즉 정문이 안 열 때 그걸 뚫고 들어가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하나가 아까 말한 연문이고 또 하나가 뒷문이에요. 근데 뒷문은 뭘 얘기해요? 불법이지. 그러니까 근데 정문이 있다는 걸 모른다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연문이. 그래서 세상에는 연문이 항상 있어요. 모든 거에 연문이 있어요. 그 모든 일에 연문이 있다는 걸 알아내는 사람들, 그거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이런 가치를 더 확장시키고 사업을 한다든지 자기의 성공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문을 꼭 찾아내야지. 저렇게 연문 온 거는 대단한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거 안 된다는데 지금 여기 들어왔잖아. 사장학교 39세 이상은 못 들어온다 그러는데 39세 넘은 데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연문 정책에 관한 책을 하나 쓰려고 그래. 내가 안 쓰고 그걸 되게 능숙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우리 주변에 내가 책을 하나 좀 써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연문이 존재하는지. 즉 다른 사람이 안 된다, 주변에서 뭐 형제 자매 여러분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뭐 동창들 뭐 그러잖아요. 안 받아들이고 그걸 도전하는 사람들, 즉 연문을 찾아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단계 얘기 좀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건 내가 가끔 수업에서 하고 여러 군데서 말해요. 왜 내 책을 다단계 회사에서 교재로 쓰냐고. 그 안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분명히 써 있을 텐데. 자, 내가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 이거예요. 그 업계 자체가 옳고 그름은 내가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어느 회사는 좋은 상품을 파는 다단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방식의 차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가. 다단계에 대해서. 그게 자기 브랜드가 아니야. 자기 회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사장이라는 호칭을 붙여주고 자기 회사처럼 움직이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 회사는 독립 브랜드예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다단계에 가서 일할 정도의 열정이면 차라리 사업을 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게 성공 확률이 높아. 그리고 그 PER을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데 단지 자본이 없다는 이유로 거기가 있거든요. 그러고 가서 열성을 다해서 일해갖고 거기에 불과 소수의 사람만 성공하고 나머지는 다 실패하는 구조 안에 들어가서 고생하다가 나온다고 다시. 아까워 죽겠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리고 다단계에 있는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해요. 여러 사람 도와주려고 하고. 그거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되거든요. 즉 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겠다는 건 쌩 거짓말이라니까. 이 세상에는 대부분의 사업을 이룬 사람들이 자본이 없이 하는 거예요. 자본 있게 하는 거는 재벌 3세들이 하는 일이지, 2세들이. 나머지는 다 자본 없이 일을 해요. 자본이 없으면 자본 없이 일할 아이디어들이 수도 없이 떠올라. 나 그거 맘먹고 하면 지금도 하루에 앉아서 100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며칠 전에 내가 코엑스 갔더니 거기서 이틀 전에 국제 미용 박람회가 마감됐더라고. 나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데 다니는 거. 도대체 무슨 아이템이 새로 나와 있나.
그쪽에 지금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가보면 이름 국제 붙었잖아. 그럼 국제 붙었으면 거기에 국제적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저기 어디 뭐 이런 조그만 회사들이 한국에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와서 사업하겠다고 아이템 들고 와서 그 박람회장의 가운데 비싼 자리 말고 구석탱이에 싼 자리 얻어갖고 직원 한 명 앉아있고 팜플렛도 제대로 못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뒤져보다가 거기에 우리의 시장에 맞고 우리 상품에 맞는 제품들이 있으면 그거 판권 아무 돈도 안 주고 사와도 돼. 그렇게 해도 사업할 수 있어, 내 거. 그러니까 사업에 아이디어가 없고 뭐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고, 사업은 자기의 사고의 생각에서 일어나요.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고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욕심 먹은 것에서 사업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틀렸어요, 지금.